꼭 확실한 보람으로 나올 겁니다. 예, 항상 열심히 한 분들은 다 합격합니다. 제가 또 봐도. 근데 꼭 요리뺀질 저리뺀질 하는 사람 있죠? 맨날 나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놀고 이런 분들은 거의 떨어집니다. 이렇게 반드시 합격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보겠습니다. 테마가 자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 중간에 부동산의 분류 있죠? 요걸 볼 건데 우리 교재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건물의 분류 요것도 가끔 물어보는데 5년에 한 번꼴로 하면 이게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했죠? 요거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여기서 공부할 성질은 아니고 이 주택법 있죠? 거기서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나오면 저랑 같이 할 겁니다. 이 공법에 있는 것들도 가능할 건데 여기서 뭐 강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분류할 때 여기서 말한 분류는 주로 이제 토지의 분류를 얘기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부동산 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인데, 자, 감정평가할 때 부동산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합니다. 자, 맨 먼저 나와 있는 것처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맨 먼저 택지 지역이다. 자, 택지라는 게 뭐냐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요걸 택지 지역 해줍니다. 아니면 지어져 있는 땅. 그 다음에 요거는요, 농지 지역이다. 농사 짓는 땅을요, 농지 지역. 그 다음에 살림으로 이용되고 있는 땅, 이걸요, 임지 지역 해줍니다. 자, 요걸 또다시 이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얘는 한 세 가지 정도, 얘도 한 세 가지, 얘는 한 두 가지 이렇게 분류합니다. 자, 택지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아닙니까? 요때 이제, 요거는 이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자, 저는 밭을 얘기합니다. 답은요, 논을 얘기합니다. 얘는요, 용재림지역이다. 재료용으로 사용되는 나무들 있죠? 요것들이 주로 서식하는, 그러니까 가구용 목재같이 품종이 좋은 나무들 있죠? 요것들이 주로 서식하는 땅을요, 용재림지역. 이 탄이라는 것은 수탄자입니다. 얘는 심을 신자. 주로 이제 땔감용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땅 있죠? 요걸요, 신탄림 지역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돈이 될 만한 땅으로 바꾸고 싶어요? 돈이 안 되는 땅으로 바꾸고 싶어요? 돈이 될 만한 수익성이 높은 땅으로 자꾸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지보다는 농지가 수익성이 좋겠죠? 그리고 농지보다는 택지가 수익성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임지가 농지로, 농지가 택지로, 임지가 택지로 이렇게 바꾸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요, 후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후보지, 예정지, 가망지 이런 표현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땅이요, 후보지라 표현합니다. 요거는 대분류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땅 있죠? 전환 중에 있는 땅, ing, 이런 땅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 농지가 택지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럼 그때는요, 택지라고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지방에서, 자,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이게 수원 가기 전에 동탄 있죠? 동탄 지역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경부고속도로라면, 여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가 원래는 다 농지였었습니다. 농지랑 애매했는데,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느닷없이 여기다가 건물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같은 것도 미리 깔아야 되고, 상수도 하우스 이런 거 다 해야 되죠? 요즘에는 전기 같은 거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용지 이런 거 남겨놔야 되고, 공원용지도 남겨놔야 되죠. 이런 식으로 택지로,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에 있는 땅이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라는 겁니다. 이거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걸요, 택지 후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택지로 바뀌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요, 후보지다. 자, 이번에는 소분류된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다.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소분류된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이행지. 이건 전부 다 전환 과정에 있는 땅의 용어지 이미 전환이 끝났으면 끝난 땅의 용어 있죠? 요걸 얘기해야 됩니다. 자, 항상 요거를 계속 얘기해도 항상 틀리는 분이 꼭 있습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현재 과수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걸 뭐라고요? 후보지예요? 이행지예요? 자, 다시 할게요. 과수원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다. 이걸요? 이거 후보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수원은 농지죠. 상업지역은 택지죠. 대분류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행지가 뭐냐? 이행지는 용도지역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로 용도지역 뭐라고요? 안에서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는 얘기죠. 지들끼리 이렇게 전환 중에 있는 거 요것도 지들끼리 전환 중에 있다. 그죠? 이미 범위가 벗어나면 그때는요 후보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항상 질문할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용도지역 간에 전환 중에 있다. 그럼 뭐라고요? 후보지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자, 이 전환 중에 있다. 그럼요 이행지 이렇게 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자, 이번에는 택지 지역을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택지 지역을 주로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자, 택지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 이런 땅을 얘기하는데, 요거를 조금, 자,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이런 데가 다 택지 아닙니까? 그죠?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인데, 근데 문제는 요 도로 위에다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못 짓잖아요. 하천에다 질 수 없는 거죠. 철로 위에다 질 수 없네요. 여기 다 있네요. 그러면 그런 땅은 건물을 못 짓는 땅 아닙니까? 그런 땅까지 합쳐서 좀 포괄적인 용어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땅이 현재 주거용지, 상업용지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로 이용되거나 이런 용도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이런 땅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 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옛날에는 지적법, 그러다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다가 요즘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건 이제 공간정보에 관한 법, 공간정보에 관한 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주된 용도에 따라서 28개의 지목이 있죠. 요걸로 지정해서 이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주거용지, 상업용지까지를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해줍니다. 지목이 뭐라고요? 되다. 그러면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이런 것들은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지목이 장이라는 지목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요? 장.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를 뭐라고요? 지목이 되다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 이렇게 볼게요. 자, 주거용지,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공장으로 이용되거나 공장으로 이용될 예정인 땅 있죠? 이런 땅까지 합쳐서 이거를 택지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택지. 자,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고,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일개의 토지로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있죠? 이거 전부 다 그냥 대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뭐라 한다고요? 대지다. 자, 그러니까 택지와 대지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다만 소속이 틀립니다. 택지는 감정평가에서 나온 용어고 대지는요 건축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여기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거나 지어져 있는 땅인데 이거보다 좀 넓은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뿐만 아니라 현재 도로로 이용되거나 철로로 이용되고 있거나 하천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데 위에다는 건물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걸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지. 건축이 가능한 땅뿐만 아니라 건축할 수 없는 땅 있죠? 이런 것다가 모조리 뭐라고요? 부지다. 자, 물론 농업, 이것도 농업 부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택지 부분만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택지 부분을 또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다른 형태로 알아보자. 먼저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요 건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나지는 이렇게 이 건축물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이렇게. 자, 거기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없는 땅. 그 다음에 건부지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 있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뭐 제대로 써있나요? 예, 옛날에 잘못 써갖고. 자, 그러니까 토지 외 건축물이 없는 땅을 뭐라고요? 넓은 의미에서 나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뭐라고요? 건부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 좀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뭐 정착물 있죠?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지하도가 설치되어 있다. 아니면 무슨 터널이 설치되어 있다. 이거 다 뭐라고요? 건축물이 있는 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뭐라고요? 건부지. 건축물이 없는 땅을요? 나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지는요,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어떤 땅이든 공법상 용도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죠. 그러면서 용적률 건폐율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다를 할 겁니다.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바닥을 이만큼 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 짓고 나서 남겨놓은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공지해 주는 겁니다. 되시겠죠? 공지다.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지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있는 땅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 따르면 나지의 정의를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지.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뭐는 받는다고요? 공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이종 전용 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이다, 그린벨트 지역이다. 다 받아야 안 받아요? 다만 자, 사법상의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들이죠. 민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사법상의 제한이 있다 해줍니다. 근데 아직은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는 설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깔끔한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 따르면 농작물의 경작 등에도 이용되지 않는 땅, 그러니까 농지나 임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이제 택지 중에서 자, 이 공법상의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나지 해줍니다. 되겠죠? 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나지라는 용어만 쓰는데 그 일본 쪽발이 애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눴습니다. 물론 이거는 실전에서 나올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서 물어봅니다. 옛날 사람이 들어가서 막 물어보는데 얘네들은 갱지와 저지로 구분합니다. 갱지와 뭐라고요? 어쨌거나 갱지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는 모든 땅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얘는 우리나라 나지하고 똑같은 겁니다. 갱지는 사법상의 제한은 없는 땅이죠. 이런 땅을 갱지다. 얘는요 사법상의 제한 맞은 땅이죠. 이걸 뭐라고요? 저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좀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땅은 땅마다 뭐 아주 최소로 이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뭔가 조금 부족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한 1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한 3층 정도로 지어져 있다. 이런 땅 있죠. 이런 땅인데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나지. 이런 땅을요 건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뭐라고요?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나지가 건부지보다 비싸겠죠? 비쌀 것 같아요? 안 비쌀 것 같아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10층 정도 지어야 최유효 이용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 10층 지으려면 곧바로 올리면 되죠? 근데 이런 땅 구입해봐야 얘 때문에 철거 비용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비싼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감정평가할 때는 건부지에 대해서는 감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요 건부 감가라는 표현 씁니다. 건부지는 가치를 감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이런 데를 볼게요. 이건 일반적인 지역인데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 같이 토지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 있죠? 건물 같은 거 못 짓게 하는 이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 가면은 이런 땅도 있고 토지 위에 모텔 같은 게 지어져 있는 땅 이런 것도 많이 있어 없어요? 이미 지어져 있는 땅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런 땅을요 나지, 이런 땅을요 건부지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만의 가치를 따진다면 건부지가 비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땅 구입해봐야 쓸모가 있어 없어요?
농사밖에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텔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존에는 모텔이 들어서 있는 땅 있죠? 이런 걸 모텔 통째로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땅보다 훨씬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건부지에 대해서는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걸요, 건부 증가다 해줍니다. 건부 뭐라고요? 증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밑에 6페이지 아래쪽에 대지가 있고 맹지가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맹지는 도로에 접하면이 없는 땅, 이런 땅을요, 맹지 해줍니다. 그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나요, 안 나요? 네. 안 나기 때문에, 그 도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땅의 소유자하고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좀 주면서 통행로 좀 확보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일 경우는 아예 이 땅을 사들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땅 모양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마치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요것도 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한문이 틀립니다. 한문이. 이렇게. 요거는요, 자루 모양 대자입니다. 뭐라고요? 자루 모양처럼 생긴 땅이다 해서 자루 모양 대지다입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보면 요거는 어떤 사람이 요만한 땅 갖고 있다. 그럼 하나의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다. 이건 하나의 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희한하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필지입니다. 어쨌거나 이 필지라는 것은 자, 이 면적 단위가 아니라 네 거냐 내 거냐 있죠?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뭐라고요?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얘가 57번지라면 얘는요 58번지, 59번지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단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간 정보에 관한 법이라든가 등기법상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종의 법률적 개념입니다. 뭐라고요? 법적 개념. 근데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볼게요. 도로가 딱 있다면 도로에서 산 쪽으로 쭉 들어갈수록 땅 가격은 비싸질까요? 싸질까요? 싸지는데 여기서부터 1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하기 위해서 쭉쭉 쪼갠 다음에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이 정도는요 1제곱미터 얼마다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가격대가 비슷한 놈을 뚝뚝 잘라놓은 걸요 획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획지. 그러니까 이거 호평력이 있다면 이렇게 이거 호평력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데가 여기라면 여기 이마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감정평가가 이제 이 정도 범위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평가할 수 있죠. 도로 건너서 이 정도 범위는 얼마 정도 한다. 이마트 부지는 어느 정도 한다. 이 정도는 얼마 정도 한다. 이렇게 잘라 놓을 수 있죠.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들을 뚝뚝 잘라 놓은 걸 뭐라고요? 획지해 주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죠. 요거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감정평가상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라고요? 감정평가상의 용어다.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법지가 있고 빈지가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집을 딱 짓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은 땅이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집을 이렇게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정지 작업해서 이렇게 여기다 이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그러면 요 땅을 볼게요. 요 땅. 여기서 요 땅. 요 땅은 자,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여기 쌓아야 될 거죠? 건물 같은 거 못 지을 거 아닙니까? 이런 땅을요 법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법지. 이 법지는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있죠? 이런 땅을 법지라는데 얘는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있지만 활용식은 없는 땅 있죠? 이걸요 법지다.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법지다. 자, 이거는 이제 이 땅은 윗집 소유로 합니다.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왜냐하면 지적공부소관청에서 지적도를 작성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작성할 때 여기서 밑에서 한번 자릅니다. 잘라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 잘라서 위로 소유권을 부여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 누구 소유라고요? 윗집 소유입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소유권은 있는데 활용식은 별로 없는 땅 있죠. 이걸 뭐라고요? 법지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지다. 이렇게
이렇게 바다가 있다면 바닷물이 최대한 찰랑찰랑 밀려왔을 때 여기까지를 뭐라고요?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최고로 물이 꽉 찼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곧바로 지적도 작성해서 누구 소유다 이렇게 했다가는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돼야 안 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바닷물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얘기했지만 해운대가 옛날에는 백사장이 굉장히 넓었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좁아졌대요. 왜 그러냐면 바닷물이 남극에 있는 얼음 같은 게 오는 바람에 지구온난화로 자꾸 막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소유권을 부여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갑의 소유다 해갖고 지적 공부에, 자, 지적 공부가 뭐냐면 지적도라든가 토지 대장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지적 공부에 이제 뭐 등록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요 땅 볼게요. 요 땅. 요 땅을 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빈지. 요거는 소유권은 비어 있다는 얘기죠. 소유권은 비어있다. 그렇지만 아직 물이 갑자기 들어오진 않겠죠. 활용시익은 아주 높은 땅, 이런 땅을요 빈지라는 겁니다. 됐죠? 소유권이 비어있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잡다한 용어 보겠습니다. 소지, 선화지, 풀악지 이런 거. 소지라는 것은 대지 등으로, 요걸 대지라는 겁니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상태 그대로의 땅, 이런 땅을요 얘기합니다. 이걸 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소지. 그다음에 선화지는요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죠. 이거 고압선 때문에 아무래도 땅가격이 좀 쌀 수밖에 없네요. 이걸요 선화지 감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풀악지는 이 강이 이렇게 있는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강물이 넘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이 강 뚝은 뚫지는 않았습니다. 뚫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넘쳤다는 얘기죠. 그러면 며칠 지나면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홍수가 나는 바람에 강둑을 헐어버릴 수 있는 거죠. 헐어버린 상태에서 강물이 이렇게 강이 그 논밭을 잠식할 수 있죠. 그럼 이때는 원상 회복이 안 됩니다. 요런 땅, 자 논밭이 강물로 잠식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풀악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풀악지. 그 다음에 공안지는요 도시 토지 중에 집가상승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땅이죠. 왜 그러냐면 이용도 안 하면서 어느 지역이 땅가격이 올라간다고 예상되길래 미리 막 사놓을 수 있죠. 그러면서 올라갈 때까지 계속 방치해놓고 있는 땅, 이런 땅을요 공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유지는 공안지보다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이게 농촌 토지가 됐든 아니면 도시 토지가 됐든 어쨌거나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다면 이건 다 뭐라고요? 유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휴한지는요 농지 등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있죠. 이걸 뭐라고요? 휴한지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자, 문제집 보겠습니다. 문제집에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잠깐만요.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2번 볼게요. 2번. 다음 지문에서 괄호 안의 내용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항상 내에서라는 표현 기억하세요. 안에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요거는요 이행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얘는 용도적 상호간에, 얘는요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표현. 내에서 이런 표현 나오면 이행지 나와야 돼요. 2번 볼게요.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토지, 요걸요 공한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공한지. 세 번째, 디귿이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요건요 소지를 얘기합니다. 소지. 그 다음에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는 빈 땅이라는 얘기죠. 빈 땅이면서 지상권 등 토지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 땅, 이건요 나지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 나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 같은 게 어쩌다 한 뭐 4년 5년에 한 번 걸로 물어보기도 하는데, 토지는 지목, 이용 상황, 이용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지목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28개 지목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걸 물어보는데, 여기 이제 최근 10년 동안 3번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3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뭐 공간 정보에 관한 법 공부해요, 안 해요? 하죠. 거기서 공부했으면 될 겁니다. 1번에 유지, 요거는 지목 맞습니다. 유지는 뭐냐면 댐이라든가 저수지 이런 거 있죠.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호수라든가 연못 이런 걸요 유지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지. 그래서 요거는 지목 맞습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학에서 얘기하는 용어들입니다. 택지라든가 나지라든가 공지라든가 맹지 같은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부동산 활동상의 개념이지 지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반복 숙달 문제 1번 볼게요. 다음 토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그 한문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지란 그 한문이 아래쪽에 오드이자로 돼 있죠. 요거는 자루 모양의 토지를 얘기합니다. 대지란 좁은 통로에 의하여 접속면을 가지므로 자루형의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이다. 맞습니다. 2번에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 못하는 토지를 얘기하는데 이 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소지는 다른 말로 원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 땅이다. 그다음에 또 대지도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있죠. 요걸요, 이걸 소지하는 겁니다. 하나 넘겨볼게요. 4번에 자, 법지는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것으로 여기까지 이상 없는데 사적 소유권은 없으나가 아니라 있으나 사적 소유권은 있으나 활용실익은 많으냐 아니라 적은 토지다. 활용실이 뭐 적은 토지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다 틀렸네요. 5번 볼게요. 한계지는 뭐 여기저기서 한계지라는 표현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계지는 택지용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땅 있죠. 요걸요 한계지 해줍니다. 택지용의 맨 끝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한계지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 정도. 그래서 몇 가지 요 정도를 정리하시고 자 다시 노트로 돌아올게요. 노트에 마지막 테마. 자 그러니까 오히려 이 그 5월달 6월달이 정리하기는 좀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막 농담 막 섞어가면서 얘기하고 저희가 하면 헷갈려요. 근데 이제 나올 만한 거 쭉쭉쭉 정리하면 훨씬 더 공부하기는 좋습니다. 뭐가 좋다고요? 시험 목적으로 훨씬 나아요. 시험 목적으로는 그죠? 쭉쭉쭉 나가니까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뭐 불과 몇 분도 안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원래는 정규반에 할 때는 1시간 넘게 자 이 개짓거리 하면서 예? 예,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이분 얘기한 것보다 낫죠. 그래서, 아픈 거를 마치 잘 됐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 그래? 농담이에요, 이렇게. 그거 가지고 또 삐져갖고 또. 자, 이제 마지막. 가 뭐냐면 부동산의 특성 이걸 얘기합니다. 부동산의 특성. 우리 강의 노트를 볼게요. 노트를 보면 8페이지 있죠. 이걸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간혹가다 이제 부동산 하면 그래도 크게는 토지와 건물을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건물의 특성이죠. 요거는 그동안 29회를 시험 볼 때까지 한 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 내봐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은 이동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조립식 건물 같은 경우는 트럭에 막 싣고 다녀 안 다녀? 그럼 이건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지는 꼼짝 못하네. 그러면 이동이 가능하면 이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아닙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니까 주로 이제 뭘 물어봐요?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뭐의 특성이라고요? 토지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딱 그린다면 토지의 특성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자 얘는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자연적 특성이다. 얘는요 인문적 특성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자연적 특성 뭐 그야말로 자 이 인간에게 신이 있다면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꼼짝 못한다. 땅이라는 게 꼼짝해요 안 해요? 꼼짝 못하죠? 이런 걸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신이 있다면 신이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절대 시대와 장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라는 게 뭐 나중에는 움직이고 이러진 않죠. 어떤 지역은 움직이고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절대 불변입니다. 근데 인문적 특성은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인간들이 부동산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토지를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다. 근데 요거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은 한 가지 용도로밖에 못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변적이다 해집니다. 나중에 뭐라고요?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자연적 특성은 맨 먼저 이 부동성이 있다. 자, 부동성,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토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소모되거나 마모되는 게 아니죠.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자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은 늘릴 수 없는 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새롭게 늘릴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토지든 똑같은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위치 이런 것 따지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있죠. 이걸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접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정도를 뭐라 하냐면 자연적 특성이다. 이렇게 신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신이 이런 땅을 준 거 아닙니까? 신이 부여한 특성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하는데, 자,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 쓰게끔 할 거 있죠. 이걸요, 용도의 다양성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땅이라는 건 다른 땅을 구입해서 합쳐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병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땅의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는 거죠. 분할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분할이 가능하다. 자, 세 번째는 이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꼼짝 못하죠. 그렇지만 주변에 예를 들어 요 근처에 서울대가 여기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이 땅의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팍팍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면 땅의 주위가 바뀔 수 있죠. 이거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서 주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이걸요, 위치의 가변성이다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성 정도. 사유 이전에 국토라는 얘기죠. 국가가 존속해야만 비로소 개인의 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국토성이 있다 해줍니다.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연습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요 부분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물어보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쭉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앞자리 따서 암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게 뻔합니다. 뻔해요. 뭐, 임장활동 뭐 요구한다든가, 소유이권 뭐 이용으로 분리된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냥 물어보는 게 거의 물어보는 겁니다. 거의 안 틀려요. 자, 다만, 얘가 이제 자연적 특성이냐, 인문적 특성이냐, 요거를 뭐 구분하라. 이게 뭐 물어볼 가능성 많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게 자연적 특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 인문적 특성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적 특성은 어떤 부부가 있는데, 그전 했죠. 부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어떤 부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집안이냐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부부가 어떻게 놀고 있다고요? 개인적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 부동성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무 집착해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출문제 풀면은 거의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면은 됩니다. 나중에 제가 특강 자료 이렇게 틀으면 거기서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은 이제 감정평가까지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 있죠? 여기까지 모조리 정리할 겁니다. 자, 9페이지 볼게요. 맨 먼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다 해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49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49페이지에 있는데, 먼저 부동성, 얘는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움직여요? 못 움직여?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부동성이 있다 해주는데,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는 동산이다, 얘는 부동산이다 구분할 때 꼼짝 못하는 건요, 부동산. 꼼짝하는 건요, 동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짓는 근거입니다. 구별짓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자기 땅이라고 연탄국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이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외부 효과다. 효과라고요? 특히 이런 걸 외부 불경제. 남한테 손해 입히는 걸요 외부 불경제, 이익을 주는 걸요 외부 경제주입니다. 그러면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야 얘들한테 손해 보니까 이걸 들고 옮길 수 있다면 손해 봐야 안 봐요? 꼼짝 못 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는 사람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부동성 때문입니다. 일단은 부동성 때문이고,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피해 봐야 안 봐요? 안 보죠. 이 근처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인접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과 뭐 때문이라고요? 인접성 때문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이유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제주도에 가서 신혼여행 했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물건을 구입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나는 돌 하루방, 하나는요 토지를 구입했는데, 자 일단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리는 걸요 소유권을 공시한다 해줍니다. 내 거라는 사실 널리 알리는 거 있죠. 이걸 뭐라고요? 소유권을 공시한다 해주는데, 그러면 돌 하루방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넣어야 되죠. 이런 걸 점유를 요한다 해줍니다. 들고 오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토지를 가방에 넣을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소 있죠. 거기 가서 공적 장부에다가 이거를 자 내 거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되겠죠. 아, 소유자 이름을 바꿔놔야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등기한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등기한다. 등기를 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꼼짝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들고 보도니까. 그 다음에 자 부동산 활동 현상을 국지화시킨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원룸 하나 지었습니다. 원룸 지어서 서울에다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 사람이 여기서 주무시고 다시 서울로 그 아침에 출근하고 이러지 않겠죠? 어떤 또라이 같은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거기에도 서울에도 원룸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춘천에다 광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다 광고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국지화된다 해줍니다. 뭐란다고요? 국지화시킨다. 그래서 국지화된, 그러니까 지역마다 별개의 가격 수준, 거래 관행이 있죠. 이런 게 결정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역마다 구분된 하나하나 시장을요 부분 시장 혹은요 하위 시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시장은 크게 이제 이렇게 구체적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 남대문 시장처럼 물건을 직접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남대전 시장. 왜 남대전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남대문 시장이다. 이렇게 그죠? 이런 걸요.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는 직접 물건 보고 거래하는 거죠. 가서 이제 먹어보고 입어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 활동은 아주 크게 필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이 구체적 시장이 아닌 형태는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 외에는 다 뭐라고요? 그냥 추상적 시장이 좀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자 G마켓 들어가서 인터넷 G마켓 들어가서 옷을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옷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컴퓨터상으로만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일종의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추상적 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이제 구체적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구체적 시장.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텔 하나 딱 지어서 분양 직원들 데려다가 분양할 수 있죠.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이렇게 된다면 구체적 시장입니다. 어떤 중개사님이 이 정도 바운드리 내에 있는 땅을 아니면 부동산을 중개활동 한다면 물건이 이 근처에 다 있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구체적 시장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강릉에 있답니다. 어디 있다고요? 강릉. 근데 거래는 여기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소에서. 그죠? 뭐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하다못해 마석에 있는 부동산을 여기서 거래할 수 있죠? 이러면 마석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거래하는 거야? 물건은 엉뚱한 데 가 있는데 여기서는 계약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답을 하고요. 추상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히 이제 추상적 시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 때로는요 정보 활동이 자꾸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릉에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처에 도로는 있는지 아니면요 학교는 주변에 있는지 가격은 적정한지 확인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정보는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죠. 이거 임장 활동을 요한다 줍니다. 현장에 임해서 활동하는 거죠. 이런 활동이 자꾸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 꼼짝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정보 활동을 크게 필요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자는 크게 이득을 봅니다. 정보 모르는 자들은요, 크게 손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정보 때문에 불안정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가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서 그놈 시계를 담보로 잡아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찜질방에 자다가 어떤 놈이 훔쳐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담보 가치가 이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지를 담보 잡고 돈 빌렸을 경우는 토지를 누가 훔쳐가진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담보 가치는 안정성이 있다 해줍니다. 담보 가치는요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 부동성 알아봤고 이번에는 영속성 알아보겠습니다. 영속성은 자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영속성이 있다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는 자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전 시간에 오전에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법률적 감가 요인들이 있죠. 이거 알아봤는데 얘는 내가 자동차 구입해서 마당에 세워놨는데 면허를 10년째 못 딴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세워놔도 노후화되고 마모되고 태풍에서 파손되고 손상되고 이런 걸요 물리적 감가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감가. 그러면 자 토지가 늙나요? 아니면 태풍에서 파손되나요? 파손되면 다시 덮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 뭐냐면 내 원가법이 뭐냐면 지은 5년 된 건물이 있다. 5년 된 건물이 있는데 애초에 1억이 들어갔답니다. 얼마 들어갔다고요? 1억 들어갔는데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로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3억이 들어간답니다. 3억. 이걸 제도달 원가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5년 정도에 걸쳐서 가치 감소분을 빼주겠다는 얘기죠. 맞죠? 감가 누계액을 빼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얘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기능적 감가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뭐 설계가 불량하고 그러지 않겠죠 토지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이런 게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물리적 뭐냐면 원가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죠. 원가법 적용이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자 생각해 볼게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건축 이론 이런 게 서점에 가면 쌓여 있습니다. 근데 토지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만든다는 이론 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든가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이 낫겠네요. 저쪽이 너무 저런 것 때문에 헷갈리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땅은 오랫동안 존속해 안 해요? 아주 영원히 존속하는 거죠. 멸망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땅을 5억에 구입해서 20년 있다가 20억에 팔았다. 이런 걸요 소유이익이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요? 소유이익이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농작물 재배해서 팔으면 돈 되죠. 아니 건물 지어서 임대하면 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혹은 사용이익이라는데 자 갑은 땅을 갖고만 있고 그 다음에 을한테 이거를 빌려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을이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 을이 농사 짓거나 을이 건물 지어서 뭐 이용하거나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유이익과 때로는 이용이익으로 구분되면서 자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이 땅은 그대로 있어요? 달아 없어져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박을 빌려주는 시장 봤나요? 수박을 그냥 주는 시장은 있지만 무슨 빌려주는 시장 없겠죠? 뭐 빌려줄 수도 있겠네요. 저 며칠 빌려줬다 돈 받고 얼마 받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 같은 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매우 발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수익이 영원히 발생해요? 발생하다 말아요? 영원히 발생하죠.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한 해의 순영업소득, 한 해의 순수익을 곧바로 환원율로 나누면 됩니다. 뭐라고요? 환원율로 나누게 되면 수익 가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곧바로 나누는 이유의 가장 큰 근거는 영원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발생한다고요? 영원히 발생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수익 방식의 근거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수박을 구입하는데 내년도에 수박 가격이 올라갈 걸 예상돼서 미리 사놓고 하나요? 내년도에 올라갈 걸 예상해서 미리 사놨다가 냉동실에 썩어놨다가 넣어놨다가 못 그러나요? 그래서 않겠죠?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부동산은 토지는 영원히 존속하죠. 그러니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쓰레기 매입장이 들어올지 모른다. 아니면 지하철이 들어올지 모른다. 이걸 감안해서 미리 막 구입할 수 있죠. 이런 거를요 장기적 배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 결정하려고 하죠. 이걸요 장기적 배려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내가 건물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젠가 떨어져요? 언젠가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토지는 자, 나중에 철거하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 보존력이 매우 우수하다 해줍니다. 뭐가 우수하다고요? 가치 보존력이 그냥 우수한 게 아니라 매우 우수하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번에는 자, 부증성 알아볼게요. 부증성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생산비를 투입하여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요거를요 부증성 해줍니다. 그래서 토지에는 생산비의 법칙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라든가 맥주 같은 경우는 노동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얘는 새롭게 늘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증성이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답니다.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은요 택지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바다 밑에도 땅이 있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바다 밑에 땅이 어떻게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집에 가셔서 바닷물을 한번 걷어내보세요. 그러면 땅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의심스러우면. 자, 어쨌거나 자, 이게 우리나라 전체 땅 이만큼 아닙니까? 이거죠? 이게 물리적인 절대량 해줍니다. 물리적 뭐라고요? 절대량. 근데 이거를 생산비를 투입한다 해서 추가로 늘릴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걸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 물리적인 공급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맥주가 부족하면 새로 늘리면 되죠. 근데 토지가 부족한다고 해서 추가로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자,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이라고 치자. 전체 토지가 얼마라고요? 이만큼. 그럼 가격이 이만했을 때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이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을 늘리고 싶죠? 맥주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고 싶죠? 근데 토지를 더 많이 만들어 팔 수는 없는 거죠? 딱 고정돼 있잖아, 이만큼.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할 수 있는 양 이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선 자체가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해집니다. 완전 비탄력적. 자, 읽어볼게요. 읽어보시면 자, 거기에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물리적인 공급선은 수직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볼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게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면 자, 만약 이게 맥주라면 아니면 건물이라면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건설업자라든가 맥주회사는 이거 더 많이 만들어 팔기 쉽죠? 근데 더 많이 만들어 팔 수 있나요? 그대로 아닙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폭등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만 폭락하는 겁니다. 이걸 도대체 이걸 가지고 균형 가격이라 하기는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균형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원가 방식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이거 괜히 지었네요. 애초에 건물을 1억에 지었는데 5년이 지났답니다. 그러면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5년 된 시점에서의 건축 자재 가격, 인건비, 수급인의 이윤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지어본다면 3억이 들어간답니다. 얼마라고요? 3억. 이렇게 한 다음에 물가 상승이 반영됐어 안 됐어요? 된 상태에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가치가 많이 떨어졌겠죠? 이거를 감가액을 빼주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자, 건물 같은 거는 이렇게 가능한데 토지가 뭐 5년 된 토지인지 하여튼 1000년 된 토지 어쩌고 모르겠지만 5년 됐다고 가정해보자. 5년 된 시점에 다시 만든다면 얼마가 들어가나? 토지를 애초에 만든 거야? 만든 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가 방식이 적용돼야 한대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짓는다면 얼마인가? 토지를 애초에 만든 거야? 만든 것도 아니죠? 공짜로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가 방식 자체도 이것 때문에도 불가능합니다. 영속성 때문에도 불가능하고, 영속성은 감가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얘는요 새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자, 원가방.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맥주 같은 건 부족하면 새로 만들면 되죠? 근데 토지는 부족하면 새로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항상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시 인근의 토지는 서로 이용하려고 안 하려고 해? 이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가면 만약에 새로 만들 수만 있다면 지가는 떨어지겠죠? 물량이 많아지는 바람에.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그러면 사람들 5억 가지고 땅만 다 구입하면 건물을 뭘로 지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은 조금 구입하고 층수를 올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집약적인 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요? 집약적인. 그 다음에 이 도시, 특히 도시 토지 같은 거 볼게요. 도시 토지는 자, 시골 사람들이 자꾸 도시로 몰려 안 몰려? 알게 모르게 몰리는 겁니다. 지금 시골에 가면 뭐 어르신들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산업이 발달할수록 자꾸 토지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라는 것은 언젠가는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만 생기면 땅에다 막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땅을 구입한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자, 소위 말하는 공안지라고 해서 이용도 안 하면서 막 구입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사람들은 이용도 안 하면서 막 땅 구입해 놓고 남들 이용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적인 토종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더 큰 땅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불합리한 소득 분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토지 공개념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다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하고서 끝낼게요. 자,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완전한 동일한 토지는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똑같은 지역에 있는 땅이라 하더라도 요거는 A 땅, B 땅인데 일단은 이 두 가지는 일단 위치부터 같아요, 달라요? 같죠?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자, 얘랑 자세히 본다면 지형, 지세, 지질, 지반, 온도, 습도 이런 거 따지면 다 좀 틀리죠? 이걸 개별성이 따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 분석을 필연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잠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표준지라는 게 뭐냐면 지역마다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땅 있죠? 가격이라든가 이용 상황 같은 거에 비춰서 가장 대표적인 땅을 표준지라는데, 아무래도 개별성 때문에 이 대표적인 땅을 찾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면 몰라도 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아주 곤란하고,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 한 병당 전국 어디 가나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일물일가의 법칙이 작용되는데 이 그 토지는 토지 한 평당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주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가격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이 일원화된 일관된 일반적인 이론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전국 단위로 수요 공급 이론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부동 토지는 전국적으로 다 다르죠. 한 평당. 그러니까 이 원리 이론을 도출하는 게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좀 어려운 편인데 볼게요. 자, 그래도 좀 옛날하고 좀 했으니까 약간 기억이 남으면 다행인데, 자, 물리적 대체라는 게 뭐냐면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걸요 물리적 대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카스맥주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외국에 가는 바람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친구한테 2병 줬다가 내가 자, 어디 갔다 외국에 갔다 돌아와서 똑같은 맥주 그 전에 준 게 아니라 똑같은 카스맥주를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건 물리적 대체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걸요 물리적 대체다. 근데 토지는 물리적 대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냐하면 똑같은 것 자체가 있어, 없어요? 일단 위치부터 틀리고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그 개별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개별. 근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이제 이 땅도 있고 이 땅도 있는데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나 만족감은 비슷하다고 치자. 어떤 땅을 이용하더라도 만족감이 비슷하죠. 그러면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합니다. 자, 땅으로 치면 좀 헷갈리니까 얘는 삼성 아파트고 얘는 대림 아파트인데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죠. 생활 근거도 이거고 생긴 것도 비슷하답니다. 뭐라고요? 생긴 것도 비슷하대요. 그럼 어떤 걸 이용해도 큰 만족감이 큰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한 1,200만 원에 나와 있고 평당 얘는 1,500만 원에 나와 있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능하면 싼 놈을 평수 늘려서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얘를 서로 구입하려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얘는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떨어지겠죠. 어디가 비슷해질 때까지. 그죠? 이런 거를요 죄송합니다. 이걸 용도적 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대체라고요? 용도적 대체라는 것은 만족감에 큰 차이가 없다면, 자, 가능하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하죠. 비싼 놈 대신에 싼 걸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용도적 대체라는 겁니다. 요거는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얘는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인접성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거 남양주고 여기는 부산인데 싸고 비싸다고 해서 이거 옮기고 그러나요? 근처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싼 걸 이용할 수 있죠. 이런 과정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는 뭐 때문이라고요? 인접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려운 편인데 얘들 때문에 나중에 이 지역 분석이 뭐냐면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을 결정하려고 하는 게 지역 분석입니다. 이런 게 이제 자, 이런 거 한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1, 2월 달에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격 수준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지역 분석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 지역의 가격이 비슷하더라도 도로에서 가까운 놈 다르고 먼 놈 다르죠. 1층 다르고 10층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개별 분석의 근거다 해줍니다. 개별 분석은 뭐 하는 거냐면 부동산마다마다의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마다마다의 뭐라고요?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나요?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이렇게 해서 그래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인접성 알아볼게요. 물리적인 토지는 다른 토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쟤네들이 연탄 공장 때문에 왜 피해를 봐요?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라고 해서 주택가 한복판에 있어야 지들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지들 좋을 게 없는 겁니다. 지들도 공장들끼리 있어야 어떻게 해요? 정보도 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원료도 공동으로 구입하고 생산시설도 같이 쓰고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걸 협동적 이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울리는 토지끼리, 주택은 주택끼리, 공장은요 공장들끼리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죠. 협동적 이용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끼리 막 떨어져 있다면 뭐 경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토지끼리 붙어 있으니까, 근처에 있으니까 어디까지 네 거냐 내 거냐 따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경계 문제의 근거다. 그 다음에
자, 이 정부가 자, 여러 가지 개발 사업 할 텐데 도로를 깔게 되면 주변에 있는 땅의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죠? 그럼 이걸 환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금 갖다가 얘들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죠? 동네 전체를 다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들만 이익을 가져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얘들한테 환수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한 사람은 개발 이익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으니까 개발이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개발이익의 환수의 가장 큰 근거는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용도적 대체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겠죠. 왜냐면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싼 놈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 이 옆에 있으니까 싼 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대는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집니다. 뭘 필요로 한다고요?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문적 특성 할 겁니다. 지우지 마시고 그냥 놔주세요. 정확히 6시 반 이전에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그때 아예 오늘 못 들어간다고 하세요? 공부하고서 늦게 들어간다고. 농담이